이 는 정말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편도로 가는 데만 거의 1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생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도 하죠. 이 실크로드는 근대시대 이전까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었던 무역의 핵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크로드가 엄청나게 많은 피가 묻어있던 길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실크로드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실크로드, 즉 비단길이란 이 용어는 19세기의 독일의 지리학자였던 폰 리트 호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가만 보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양과 서양이 무역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비단 아닌가. 특히나 우리 유럽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단 특유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빛깔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 시대부터 비단은 모든 유럽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동양과 서양이 무역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무역을 오가던 길을 앞으로는 알아듣기 쉽게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해서 비단길이라는 단어로 유명해진 이 실크로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 한나라의 황제였던 한무제가 당시 중앙아시아의 국가였던 서역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서역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신비한 물건들이 많이 있구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세계는 생각보다 더 넓고 신비한 것들이 많겠군. 좋다. 우리 중국의 자랑인 비단을 여기서 팔고 대신 그 돈으로 새로운 물품들을 사서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자, 이 중앙아시아는 사실 이 위치를 보게 되면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 북부 지역, 마지막으로 서쪽으로는 중동과 유럽이 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무역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의 제국이었던 한나라가 이 중앙아시아 나라인 서역과 교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와 무역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비단길은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 얽히고 설키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그런 길을 통칭해서 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이 실크로드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동아시아의 대제국이었던 비단의 생산지 중국이 있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되면 지형이 굉장히 험난하기로 유명한 중앙아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하나의 제국이 지배를 했다기보다는 소그디아나 아니면 사마르칸트, 박트리아 이렇게 어떤 다양한 유목 민족들이 존재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중앙아시아의 남쪽으로는 인더스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북부 인도가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가 이 북부 인도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페르시아나 중동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유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유럽과 중국은 그 거리가 무려 6,5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는 사막과 고원 등 엄청나게 험난한 지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역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문명과 나라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돈과 물건이 오가던 이 무역의 세계에서는 결국 가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크로드는 인간의 다양한 본성이 어우러진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신비한 물건과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험난한 여정과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자,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또 욕망이 만들어낸 이 실크로드는 도대체 왜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이 실크로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문명들이 자랑하는 정말 귀중한 물품들이 엄청나게 오가는 그런 핵심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실크로드를 통제하거나 점령할 수 있게만 된다면 당연히 이곳에서 중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통행세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통로를 지배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오가는 수많은 상인들에게 통행세는 물론이고 물건들에게 관세도 매길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실크로드를 지배하는 자가 이 세상의 무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은 바로 엄청난 부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실크로드의 어떤 주요 거점 도시들이나 굉장히 실크로드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실크로드를 처음 개척했다고 알려진 중국의 한나라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위력적이기로 소문났던 그 유명한 흉노족과 이 실크로드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수백 년간 했었습니다. 흉노족은 말을 타고 바람같이 전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전사민족이다. 우리 한나라는 건국 당시에 흉노족에게 밀려 실크로드를 개척하지 못했고 조공을 바치는 등 굴욕을 당했었지. 하지만 나 한무제는 다르다. 현재 한나라의 국력은 최전성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흉노족을 몰아낼 때가 된 것이다. 가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의 최전성기를 맞았던 한무제가 드디어 강력한 전투민족으로 알려진 흉노족을 밀어내고 실크로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처음 개척했었던 한나라와 반대편 쪽에 있었던 강력한 유럽 제국 로마가 점점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 실크로드를 두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실크로드만 차지하면 진귀한 물건과 돈은 무조건 따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길을 통해서는 각 나라 특유의 종교와 문화마저도 퍼져나갈 수 있게 되지. 그 이야기인즉슨 실크로드의 주인이야말로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강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한나라와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면서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약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을 했었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중국은 통일되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통일된 시기에는 이 동쪽 지역의 실크로드를 보통 중국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중국이 분열하면서 서로 싸우느라 약해진 틈에는 그 허점을 비집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들어와서 동쪽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지형이 매우 척박한 유목민족들의 땅이다. 저 중국의 한나라와 치열하게 싸웠던 흉노족, 그리고 그 후예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실크로드를 우리가 차지할 수만 있다면 척박한 땅인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중국이 약해지는 틈을 항상 노려야만 하겠지. 자, 이렇게 실크로드의 동쪽 지역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 간의 피 튀기는 전쟁터였다면 반대쪽이었던 실크로드의 서쪽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실크로드의 가장 서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유럽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후에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비잔틴 제국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에서 조금 옆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의 터키와 중동이 있는 서아시아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 역시도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 번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크게 나누게 되면 과거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대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 이슬람 종교를 모토로 했던 칼리프 왕국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실크로드의 서쪽 지역은 로마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비잔틴, 그리고 페르시아의 후예인 사산조 페르시아, 마지막으로 신흥 종교인 이슬람을 필두로 한 칼리프 왕조들의 격전지라 할 수 있다. 서쪽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와 중국까지도 모두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지해야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지. 이렇게 실크로드의 동쪽과 서쪽 모두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이 실크로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면 이 실크로드를 직접 건너야만 했던 개개인 상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 실크로드를 건너는 상인들을 캐러밴 상인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슨 차 이름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낙타와 말에 짐을 싣고 무리를 지어 다녔던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엄청나게 멀고 험한 길이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험준한 고원지대와 태양이 타오르는 사막도 지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동물은 낙타가 가장 제격이라고 할 수 있지. 낙타에 물건을 싣고 되도록 많은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으는 것이 좋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하는 이 캐러밴 상인들에게도 이 실크로드는 정말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일단 실크로드는 거리 자체가 넘사벽이었는데 중국 장안에서 출발을 해서 유럽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도착한다고 환산을 하게 되면 이 길이는 대략 8,000km에서 10,000km 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캐러밴이 낙타를 끌고 사막 등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행군 속도가 하루에 2에서 30km 정도 되었거든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편도로 가는 데만 거의 1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거리도 굉장히 먼 와중에 이 길의 지형 또한 완전히 극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중국 장안에서 출발해서 서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하고 있는 티베트 고원을 넘어야 한다. 말 그대로 험준한 산맥과 고지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운 좋게 여기를 통과한다 해도 다음에 나온 것은 불타는 사막으로 유명한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이 나타나게 된다. 이곳은 낮에는 영상 50도, 밤에는 영하 50도가 쉽게 나오는 죽음의 사막이지. 어찌어찌 여기를 넘게 된다면 다음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이곳에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미르 고원이 기다리고 있다. 해발 5,000m가 넘어가는 고원으로 산소 부족으로 고산병이 걸리기도 하고 눈사태나 빙벽 등 엄청나게 위험하고 추운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 이렇게 실크로드는 엄청나게 긴 거리와 정말 중간중간 나타나는 극악의 지형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상인들이 진짜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가야만 그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길,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크로드의 위험은 요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캐러밴 상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했던 도적대가 또 존재를 했는데요. 실크로드의 캐러밴 상인들은 값비싼 물품을 갖고 이동하는 움직이는 보물 창고라 할 수 있다. 진귀한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게다가 낙타는 이동 속도도 느려서 도망치기도 어렵고 사막과 고원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 도적대에게 하늘이 주신 귀한 보물 창고가 아닌가. 하하하. 거기에 실크로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크로드 자체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었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분쟁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캐러밴 상인들도 결국 이 분쟁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막 지나가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캐러밴 상인들은 가급적이면 굉장히 그 규모를 크게 상인들의 무리를 더 합치고 합쳐서 굉장히 대규모로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전투가 가능했던 용병 집단을 고용해서 함께 대동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단단히 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크로드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와 위협 요소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상인들은 엄청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 극악의 난이도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실크로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내용이 재미가 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춘닥터는 다음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